여러분은 좋아하는 예술가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작품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만약 그 예술가가 끔찍한 범죄자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의 작품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불태워야 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위대한 예술로 남습니까? 쉽게 답할 수 없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불편한 질문 앞에 서려 합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지젤 사피로는 이 논쟁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예술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소비하며 누가 그 권력을 쥐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2. 세 가지 사건. 2020년 프랑스의 시상식장에서 한 배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습니다. 배우 아델 에넬이었습니다. 그가 항의한 대상은 바로 그날 감독상을 받은 로만 폴란스키였습니다. 폴란스키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십 년째 미국 법망을 피해 도망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같은 해 한국에서는 영화감독 김기덕이 해외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미투 폭로 이후였습니다. 그를 예술가로 추모하는 목소리와 피해자를 기억하라는 목소리가 충돌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예술가들의 끔찍한 윤리적 실패 앞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3. 쪼개진 세계. 여러분은 인간 555과 창작자 555를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 질문이 이 논쟁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창작하는 손과 범죄를 저지르는 손은 같은 손이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베토벤이라는 인간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 자체를 듣는다고. 이 책은 어느 쪽이 옳다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논쟁을 해부할 비판적 도구를 건넵니다. 판사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질문을 던지려는 것입니다. 4. 두 가지 이념형. 이 논쟁에는 두 개의 진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 지상주의입니다. 예술은 완전히 자율적이며 작가의 삶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진영에 맹점이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상징적 폭력, 즉 피해자를 침묵시키고 권력자를 보호하는 구조를 방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일체화, 우리가 흔히 캔슬 컬처라 부르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전면 보이콧, 완전 삭제. 그러나 이 역시 맹점이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지우고 문화가 스스로 성찰할 공간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뭔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5. 천재 신화의 해체. 우리는 오랫동안 예술가를 신화화했습니다. 하늘에서 영감을 받아 홀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존재. 사회 바깥에 서 있는 천재. 그러나 이 신화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품의 주체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 집단과 문화 생산의 장, 필드이라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영화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 혼자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를 지지한 제작사, 그를 선택한 심사위원, 그를 홍보한 비평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스템은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6. 문화장의 발견.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는 과정을 다시 그려봅시다. 우리가 상상하는 신화는 이렇습니다. 천재 작가가 마법 같은 영감으로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학적 현실은 다릅니다.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의 원고를 출판사가 선택합니다. 출판사는 그 책을 비평가에게 보냅니다. 비평가는 상을 줍니다. 상은 상징자본이 됩니다. 상징자본은 다시 작가의 이름을 빛냅니다. 이것이 공인, 컨세크레이션, 위 순환 구조입니다. 작품의 위대함은 작품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순환 고리 전체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작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작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 작가의 이름. 로만 폴란스키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영화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사건이 떠오릅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저자 기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저자의 이름은 단순히 한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 책임의 주체이며 작품 전체를 묶는 상징적 그릇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로맹 가리는 에밀 아자르라는 가명으로 콩쿠르상을 2번 받았습니다. 같은 작품이라도 유명한 이름이 붙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수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작품입니까? 이름입니까? 8. 세 가지 관계 모델. 자, 이제 사피로가 제시하는 핵심 분석 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논쟁을 단순한 찬반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그는 작가와 작품 사이의 관계를 3가지 유형으로 해부합니다. 첫째, 환유 관계. 둘째, 유사 관계. 셋째, 내적 인과 관계. 이 3가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가와 작품이 연결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건인지, 어떤 작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관계 유형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의 윤리적 판단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구환유 관계. 고은 시인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2023년 그는 성추행 의혹이 터진 이후에도 신간무의 노래를 출판했습니다. 출판사를 향한 불매운동이 거세졌고 결국 판매는 중지되었습니다. 이것이 환유관계의 핵심입니다. 스캔들이라는 부분이 작품 전체를 대변하게 되는 현상.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이중성이 등장합니다. 많은 작가들은 마케팅을 위해 자신의 사적인 경험을 적극적으로 팔아왔습니다. 고통스러운 삶, 극적인 이야기. 그러나 정작 비판을 받으면 말합니다. 이것은 허구일 뿐입니다. 삶을 팔 때는 작가가 되고 책임을 물을 때는 허구가 된다면 과연 그 경계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10. 유사관계. 소설 속 나는 작가 본인입니까? 독자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읽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자전적 요소가 강한 오토픽션 장르에서 이 경향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런데 현대 문학에서는 이 지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전략이 등장합니다. 작가가 허구적 분신, 즉 소설 속 화자를 내세워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독자의 분노가 향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제가 아니라 소설 속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발언으로 작가의 명성이 올라가고 상징 자본이 쌓일 때는 침묵합니다. 이것이 유사관계가 드러내는 재현윤리의 문제입니다. 허구라는 방패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11. 내적 인과관계의 가장 명확한 사례는 가브리엘 마츠네프입니다. 그는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자신의 행위를 문학으로 미화했습니다. 작품 속에서 그 행위를 정당화하고 심지어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문단은 그에게 르노도상을 수여했습니다. 이것이 내적 인과관계의 핵심입니다. 작품 자체가 범죄와 폭력의 직접적인 전파 매체가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방패가 통하지 않습니다. 작품이 예술이기 이전에 혐오를 선동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셀린의 반유대주의 팸플릿도 하이데거의 나치 찬동 저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의 이름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12. 문화 매개자의 책임. 범죄를 저지른 예술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론 그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출판사가 그의 원고를 선택했습니다. 영화제가 그의 작품에 상을 주었습니다. 평론가가 그를 찬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유통업자가 아닙니다. 작가에게 상징 자본을 쌓아준 인정기구입니다. 그러므로 논란이 터졌을 때 이들이 우리는 예술을 판단했을 뿐이라며 뒤로 물러나는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공인의 과정에 참여했다면 그 공인을 철회하거나 유지하는 결정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예술계의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모입니다. 13. 보이콧의 의미. 불매운동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봅시다. 상징 자본의 순환고리를 기억하십니까? 문화 매개자가 상징 자본을 부여하고 그 자본이 예술가에게 흘러들어가며 예술가는 그 권력으로 다시 피해를 만들어냅니다. 보이콧은 이 순환고리의 마지막 단계, 즉 대중의 소비를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구조적 개입입니다. 물론 보이콧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 고리가 계속 돌아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4. 검열인가, 보이콧인가? 혹자는 말합니다. 작품을 거부하는 것은 검열이라고. 그러나 사피로는 이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검열은 국가 권력이 일방적으로 작품을 삭제하고 역사를 지우는 행위입니다. 반유대주의 작품이라도 친일 협력 작가의 글이라도 역사적 사실로서 보존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지우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콧은 다릅니다. 독자와 매개자가 자신의 지지를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행위입니다.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적 토론이며 표현의 자유의 행사입니다. 검열은 역사를 지웁니다. 보이콧은 역사를 만듭니다. 15. 결론. 분리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결국 작가와 작품은 완벽하게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작품을 폐기해서도 안 됩니다. 사피로가 우리에게 건네는 것은 단 하나의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정교한 질문입니다. 이 작품과 작가는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 작품은 상징적 폭력을 직접 전파하는가? 이 공인의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묵인했는가? 무조건적인 분리도, 맹목적인 폐기도 아닙니다. 역사적 맥락과 상징 폭력을 직시하는 끈질긴 일기와 토론만이 문화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좋아하는 예술가의 작품을 다시 펼친다면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그리고 누구의 어떤 이야기를 소비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시작입니다. 진정한 감동은 오직 인간의 진실된 삶과 선한 본성이 공명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